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더위로 잠 못 드는 밤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따라 전설따라에 수록된 이야기 안에서 정토사에 얽힌 일화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지만 옛날 옛적 경주시에 있었다는 이 절은 한때 애욕의 눈이 멀어 세속의 삶을 그리워하던 한 납자가 긴 방황과 그 방황 속에서 깨어나 수행자로서의 삶을 정진하여 정토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도 나온 이야기를 소설화한 이광수 꿈에 얽힌 조신 스님이 바로 그 일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승호, 절따라, 전설따라. 정토사. 하룻밤 꿈을 누가 인생이라 했던가. 눈치 비상한 삼이승이 그를 보자마자 주지스님이 부르시니 빨리 가보라고 했다.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 벌써 반년이나 지났기에 내려오던 길로 인사부터 올렸는데 뜬금없이 다시 할 말이 있다니. 조씨는 좀 뜨악해졌다. 하한거도 다가오니 이제 선방으로 들라는 말씀이신가? 하지만 듣고 보니 그런 예상과 전혀 딴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은 채 문 밖을 나서는데 무엇이 궁금한지 뜰 안을 서성대던 삼이승이 쟁걸음으로 와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스님, 어디 편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신 게 아까와는 영 달라 보이는데요? 저리 가시게. 별게 아니야. 자네가 참견할 일은 못 되네. 속 타는 심정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풀리기는커녕 채심만 상할 일이야. 평소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의 스님이 왜 저러시나?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가는 조신의 뒷꼭지에다 대고 삼이승은 무어라 연신 구시렁댔다. 어두운 얼굴로 암자에 돌아온 그는 여태껏 굳은 기색을 풀지 못하고 밤 깊도록 무얼 짚어보는 게 평소 그답지 않았다. 낮에 주지스님을 뵌 자리에서 그는 다짜고짜로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을 떠나 강원도 명주 세달사의 장원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던 것이다. 처음엔 무슨 심부름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영 추측이 빗나갔던 것이다. 수행이나 불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달사 소유의 논밭을 돌볼 관리 책임자가 지금 비어있으니 당장 가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윗절에서의 사정이야 따로 있었겠으나 이는 자신을 한낱 마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를 서운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불원천리 달려가 논밭이나 돌보는 감독 노릇이라니 중생을 제도하고 설법을 일삼는 스님 구실도 못할 바에야 절에 들어올 까닭이 없었자는가 라는 회의도 밀물처럼 들이쳤다. 땀 흘려 농사 짓는다면 처자식 거느리며 희노애락을 다 누리고 살 것인데 이건 도시 무슨 의미로 산단 말인가. 번민과 궁리로 하룻밤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러나 생각이란 늘 달라지게 마련이고 돌아앉으면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후인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의 미묘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신도 사색의 가닥이 출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차츰 그리로 좁혀지면서 불만과 회의는 잦아들고 회한과 반추의 심경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갔다.
동력이 훤하게 밝아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갖가지 불만과 현실 부정 끝에서 현재의 자신을 벗어나 넓게 세상을 보고 가능하다면 다음 생까지 마음을 끝간데 없이 펼쳐놓고 보라는 자기 안의 또 다른 음성과 만나게 된다. 며칠을 번민 속에 자신을 침잠시키고 나니 먹구름장 같았던 마음도 맑은 물속에 비치는 조약돌처럼 원망구족해지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만큼 한결 투명하고 넓게 개어 있었다. 조신이 장원에 내려와 농장의 형편을 대충 훑어보는데도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다. 한 달쯤 뒤 농장에 정신을 쏟느라 여간에서는 전래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둘 여력이 없었던 그에게 명주고을의 김은공 태수가 오래지 않아 방문할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본디 불성이 두텁고 시주도 두드러지게 하는 등 불사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태수였으므로 그의 동정에 사중들의 관심은 각별난 데가 있었다. 조신도 태수를 한 번쯤 뵙고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여겼던지 그가 오는 날 때맞춰 법당 앞으로 나가보았다. 이윽고 태수의 행차가 도착했다는데 화려하다기보다는 검소하고 경직되어 있다기보다 기품 있는 행렬이 태수의 인품을 드러내듯 조용히 경내로 들어왔다. 태수는 사중들과 눈이사를 마치더니 조신을 찾았다. 한쪽 구석에 있던 그가 앞으로가 합장을 하자 그도 합장을 하면서 흐뭇하고 잔잔한 웃음을 가득 머금었다. 한 구석도 경계나 낯설음이라고는 찾기 어려웠다. 조신 스님이라 들었습니다. 경주에서 예까지의 상거함이 대단한데 이렇게 오셨군요. 벌써 올라와 인사라도 드리는 게 신자의 도리였을 터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늘 바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틈이 나길래 아랫사람들을 독려하여 이렇게 허둥지둥 올라왔습니다. 스님을 뵙게 된 것도 다 인연일 터 불사며 법회며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자 하나 마음대로 될지 알 수가 없군요. 아무쪼록 저의 원차를 위해 먼 데서 오셨으니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할 생각입니다. 듣던 대로 그의 표정과 말에는 남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불심이 진득하게 묻어났다. 한데 태수 곁에 한 처녀가 다소곳이 서 있었다. 조신이 그녀에게로 눈길을 보내자 태수가 앞질러 말했다. 아 참, 이 애는 제 여식입니다. 부녀지간 절에 오르는 일이 가끔 있었으나 오늘은 이 애가 불현듯 절에 오르고 싶다고 해서 동행시켰지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자비심으로 치면 저나 지 애미보다 한 길 윗길일 겁니다. 무엇이든 허술한 데가 없는 게 이해의 단점이에요. 관연하여 시집을 보내고자 하나 어울리는 사내가 눈에 띄지 않아 좀 걱정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툭 던지는 몇 마디 말 속에서 딸의 기특함을 자랑하고픈 아비의 심정이 곡진하게 스며나왔다. 아비의 소개 끝에 그녀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을 때 조신은 아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던 바로 그 얼굴과 판박득 닮아 있었기 때문. 갸름한 얼굴에다 왠지 모를 슬픔을 채우고 있는 큰 눈, 보조개와 발그레한 뺨, 빛나는 귀고리와 어우러져 빛나는 귀볼, 머리에서 발까지 길게 흐르는 고운 선, 단순한 미인을 넘어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여인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눈맞춤과 목례뿐 둘은 곧바로 헤어지고 만다. 김태수가 내려간 후부터 조신의 가슴에는 그녀의 영상이 깊게 각인된다. 만남은 찰나였으나
여우는 의외로 강하고 길게 갈 것이 분명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저물녘에 다다른 해그림자 마냥 길고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죄책감이 그때마다 불쑥불쑥 머리를 치켜들고는 못난 성정과 무르기만 한 그 줏대를 모질게 질타하곤 했다. 도대체 스님으로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돌을 닦겠다고 출가해놓고 망령되이 한 여염집 여인에게 혹해서 어찌 그리 애간장만을 조리고 있단 말인가? 농장에서 여느 날보다 좀 늦게 돌아오는 길, 사중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엇인가 수군덕거렸다. 알고 보니 김태수 집안에서 백일 기도를 위해 산문에 청을 했다는 말. 이유인즉슨 태수의 부인이 오래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근래 의원에게 보였더니 인술이 부질없을 만큼 근종이 골수를 이미 치만 끝이라고 했다. 그 용환 의원이 약방문 하나 써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다 끝장이라며 근인척들은 어두운 낯이 되어 부녀지간을 위로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딸은 의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있지 않느냐는 거였다. 딸의 제청으로 백일기도의 비원을 품고 온 식구들이 절에 오른다. 아, 그녀가 마침내 절에 올라오는구나. 여인네들이 수다스러움 속에서 김태수 집안의 동정에 유난히 신경 썼던 조신에게는 한없이 기쁜 정갈이 아닐 수 없었다. 태수의 내방이 가까워지면서 조신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과 설레임으로 들떠만 갔다. 그리던 사람을 하늘 아래 두고 지금껏 적조하게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절로 목이 메일 일이건만 이제 3달여 동안 그녀를 곁에서 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가슴이 요동칠 만큼 좋은 일 아닌가. 기대감이 커질수록 그녀가 꿈속에 보이는 날이 잦아졌다. 사실 그녀와 맨 처음의 만남 이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으나 김은공과 조신 사이에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난 적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숙한 도반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신이 태수에게 듣고 팠던 것은 정작 딴 것이었으나 끝내 꺼내지 못하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그저 딸이 어떻게 지내느냐, 아니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돌려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이 불공이나 드리러 오시라 는 상투적 말만 늘어놓는 게 고작이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딸의 근황을 꼬치꼬치 캐다가 냉랭해지는 태수의 표정을 읽고는 급히 말머리를 딴 데로 돌렸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관심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듯 싶다. 어쨌든 그날이 되자 일단의 행차가 절에 올라왔다. 절에 당도하기 무섭게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정죽간을 드나들며 음식 준비를 거두는 등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단순한 불공이 아니라 어미의 치병이 목적이므로 그녀로서 사적인 시간을 내기는 몹시 힘들었다. 기도가 막바지에 이르는 동안 조씨는 처녀와 정면으로 두어 번 마주친 적이 있으나 그것도 한마디의 말도 붙이지 못하고 목례와 합장을 하면서 지나친 정도였다. 태수 집안 사람들이 여럿 들어와 있는 터라 그들의 눈길을 피해 그녀와 은밀하게 자리를 만들 수 없는 게 조신으로서는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한날은 그가 신새벽 절곁 개울로 내려가다가 요행 그녀와 맞닥뜨렸다. 그는 예불에 앞서 손과 얼굴을 씻고자 했고 그녀는 아침 공양거리를 씻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참이었다. 고개를 이윽하게 숙인 채 비껴섰던 여인은 상대가 길복판에 떡하니 막아서자 크게 당황했다. 일부러 그런 무례를 취한 것은
여인이 고개를 들어 이 편을 보아달라는 신호에 다름이 없었다. 여인이 고개를 들자 그제사 조신이 말을 걸었다. 낭자 나올시다. 조심마려. 벌써 몇 번이나 단둘이 마주할 기회를 찾았는데 여의치가 못했구려. 백일기도 하느라 고생이 그 얼마나 작심하오. 어머님의 병화는 좀 차도가 있으신지요? 아니, 조신 스님 아니세요? 덕분에 차도가 뚜렷하신 것 같아요. 병세도 호전되었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100일이 채워지니 곧 하산할 참이에요. 수행도량인 산사를 우리 식구들이 점령해버리고 소란이나 피우지 않았는지 심히 명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야 부처님과 사부대중을 위해 사는 몸인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낭자, 내려가시기 전에 저와 언제 한번 참으로 해야 할 말, 꼭 하고 싶은 말, 바로 심장 밑에 묻었던 말이 있어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봤는데 정작 할 말은 목에 걸려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승복을 걸친 게 이때만큼 후회스러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이 앞에서 낭자, 나는 당신을 본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아니면 우리 4월 초파일 날 같이 탑돌이 하러 갑시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걸까? 그는 단둘만의 천재이루를 엉뚱한 말로 얼버무린 채 또다시 한스런 이별을 하고야 말았다.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사실은 조만간 한 번 정도는 처녀와 다시 대면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한때 농번기에 농장을 혼자서 관리하려니 수시로 일은 생기고 도무지 한시의 짬도 낼 수 없이 늘 허덕대기만 했다. 그가 소작인과 일꾼들을 부리고 쫓아다니는 동안 태수 집안은 백일 기도를 마치고 벌써 사하천으로 내려가 버린 뒤였다. 그 뒤 몇 달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숨가쁘게 흘러갔다. 가을거지가 닥치자 이번에는 바로 농장 곁 초막에 기식하며 전답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됐는데 워낙 그 일에 매달리느라 처녀에 대한 그리움도 한동안 머리에서 지워지다시피 했다. 만추로 접어들면서 사냐가 물들어올 때 불현듯 처녀에 대한 사모의 정이 살그머니 그의 가슴을 비집고 들어왔다. 낙엽이 한두 잎씩 서늘함을 앞질러 일러주고 산중의 향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어느 날 불공들이러 온 안악들은 그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었다. 아무튼 복도 많은 집안이야. 우리 같은 청껏들이야. 그냥 앞뒷집 누구네와 나이나 맞춰 정한수 하나 놓고 얘를 올리는 게 고작인데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리 귀복을 누릴꼬. 말해서 무엇하겠나. 태수댁만하님은 전번 죽을 병을 너끈히 떨쳐버렸겠다. 이제 남은 고명딸을 명주고을 으뜸가는 부자에게 시집 보낸다니 그 얼마나 부러운 집안일이유. 그게 다 부처님 공덕을 받아서 그런 거야. 부모들도 그렇지만 그 처녀가 얼마나 불성이 강하고 불공의 지성이었소. 필경 저절로 굴러온 발복이 아닌 게야. 하여간 전생의 업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사이고 유유상종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저 우리는 대사날이나 기다렸다가 그 훤한 신랑 신부 얼굴 보고 난 후 늘어진 백가죽이나 팽팽하도록 실컷 먹자고요. 법당 한쪽 나무 밑 평상에서 피어오르는 이 쑥떡 공론에 조신의 표정은 점점 하얗게 잦아들고 있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녀가 시집간다는 말은 곧장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놓았다. 마지막 삶의 대들보가 무너진 듯 그는 헬쓱해져 가지고 법당 뒷곁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데 이미 다리는 마구 풀려 있었다. 이후 며칠을
밥은 물론 물도 넘기지 않은 채 그녀를 원망하고 또 부처님의 무자비를 탓했다. 화가 골수까지 차들어가고 탈진의 정도가 심해지자 그는 혼몽한 상태에서 자주 환시, 환청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을 힘을 다해 낙산사 관음전 관음보살상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 제발 생전 그녀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합장하길 그치지 않았다. 눈물과 한숨으로 뒤범벅되어 몇 날을 보냈을까. 축 늘어진 그의 몸에서는 영과 혼이 살그머니 빠져나와 현실과 흡사하지만 현실은 아닌 그런 세계로 그를 인도했다. 현실 속의 직접 체험인 듯 그것은 정말 끔찍하리만큼 생생했다. 저만치 한 여인이 암자 앞에 서성거리는 게 비쳤다. 초점을 모아보니 단번에 바로 그 처녀임을 알겠다. 행복에 겨워하는 표정의 그녀에게 맨발로 뛰쳐나가 포옹한 채 어쩔 줄 모른다. 마치 긴 이별 끝의 언가슴을 녹여주기라도 하듯 여인이 먼저 말을 붙였다. 제가 스님을 본 때가 벌써 오래되었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지막 볼 때보다 몰라보게 야위셨어요, 스님. 이제야 하는 말인데 저는 처음 뵙는 순간 속으로 바로 이분이다 했어요. 그러나 스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돈독한 불자이신 부모의 진노를 떠올리자니 끔찍했죠. 그냥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우선 부모가 권하는 집안으로 시집가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가슴 태우는 당신의 표정을 거부한 듯 외면하고는 말 한마디 없이 헤어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맨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 사랑의 느낌을 단박 알아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당신이 잊혀지기는커녕 회한만 더해가고 당신 또한 저를 잊지 못한다고 상상하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용기를 내어 스님 곁으로 가야겠다고 벼르다가 이제서야 당신 앞에 나타난 거죠. 이제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조신의 뒷머리를 잡아맨 것은 자신이 한 가정의 안락함을 뒤흔들고 불까지 지르지나 않았나 하는 심한 죄책감이었다. 이 타행은 고사하고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 죄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시원찮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는 한마디도 허투루 흘려듣지 않고 이어지는 그녀의 과거사에 귀를 고추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되는 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장수였는데 전장터에 나섰다가 유탄이 가슴을 관통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절명했음을 알게 되었다. 생전 남편과 금실이 좋지는 않았어도 미망의 도리를 생각해 청상으로 이태나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조신이 그리워져 마침내 사방으로 수소문하게 이르렀다고 했다. 거기까지 듣고 난 조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두 손 모아 합장의 자세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불행한 과거가 다 자신으로부터 연유했다는 후회와 함께 어쨌든 꿈에도 그리던 여인을 살아생전에 해오했음을 고마워하는 그런 몸짓이었다. 조씨는 그녀를 데리고 잊혀진 지 오래인 고향으로 가기로 한다. 이상한 눈초리와 풍문이 사그러질 틈 없는 명주고을에 정남이가 떨어진 데다 고향만은 그래도 포근하게 그들을 감싸주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고향에 정착한 이래 부부는 40년이란 참으로 길고 질긴 연을 누린다. 40년의 결혼 생활이라면 아무리 하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할 말은 장관과 같고 거기서 나오는 회황과 감개무량함은
호수의 깊이만큼이나 아득하게 다가올 그런 세월이다. 진실을 가장하고 매끄럽게 이야기를 펼치더라도 필경은 40년에 이르는 인생사가 들이운 그 자국은 큰 울림으로 다가와 우리의 목을 매게 하고 혹은 한스러움을 참다 못해 땅을 치며 통곡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선 주제적 초점을 사찰 연기에 모은 터이므로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연대를 건너뛰어 젊은 날 이야기 끝에 조신의 말년사를 붙이려고 한다. 고향이라고 가난한 조신에게 무얼 가져다주는 풍요한 공간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나이가 들고 형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다. 우선 아이들이 5명으로 늘어난 탓을 외면할 수 없다. 둘이 있을 적도 호구하기가 수월한 편이 아니었는데 해마다 입이 불어 5명을 건사해야 한다는 것은 세세 풍년이 이어지더라도 땅 한 뙑이 없는 그들로서는 불가한 일이었다. 거듭된 흉년과 예고 없이 가뭄이 몇 번 지나고 나자 총가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었고 특히나 막내를 출산할 즈음에는 궁핍의 양상이 극에 이른 감이 있었다. 그 즈음 조신네는 사방 4군데 벽을 둘러 바람만 간신히 피하는 초막에 살고 있었다. 아침과 점심은 고사하고 저녁 한 끼조차 입에 넣기 어려운 기아가 시도 때도 없이 그 가족을 협박해오는 진절이 나는 일상이 그들을 사슬로 묶는 듯했다. 가장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 것은 역시 자식들이 허기져서 누워있는 모습. 마냥 엎드려 있다간 정말 기진해 죽는다는 공포가 엄습하자 하는 수 없이 유랑걸식에 나서게 되는데 아마 이때가 국어의 시초인 듯 싶다. 하지만 촌민의 형편이란 것이 거기서 거기인지라 다리품만 할 뿐 입에 풀칠하는 날보다도 물로 배 채우는 날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이 부부와 자식들은 완연한 거지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랑걸식 10년, 말이 그렇지. 길에서 길로 이어지는 그 긴 치욕의 방황은 아이 한둘을 건사할 때와 또 다르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허망함을 덤으로 씌웠다. 한때의 거린들이 명주 해연령을 지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기갈에 찌들어 얼굴은 퉁퉁 붓고 사지는 철사쭉 마냥 가녀리게 변한 이 무리는 너나 없이 하시라도 쓰러질 양 위태롭고 힘겹게 걷고 있었다. 고개마루 하나를 넘는데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것으로 보아 탈진과 고남의 정도를 읽을 수 있었다. 간신히 고개마루에 올라 한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큰아이의 몸이 통나무 쓰러지듯 뒤로 푹 하고 넘어갔다. 기어코 그리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온 것 같았다. 아이는 허연 거품을 입가에 질질 흘리는 듯 싶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뿐. 곧 흰자위만 허옇게 드러내놓은 채 사지는 축 늘어졌다. 얘야, 얘야. 어미가 정신없이 흔들어댔으나 금방 까무러지는 것이 이미 산송장이나 진배 없었다. 손쓸 겨를도 없지만 정말 무엇 하나 가진 게 없는 이들은 허무한 울부짖음 속에 큰애를 저승으로 보내고 말았다. 15살인 그에게 부모 형제는 그래도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던 터였다. 자식 가운데 맞이라는 것 때문인지 의무감이 남달랐던 녀석은 동생들을 토닥거려주고 부모를 대신해서 밥을 얻어오는데 열심이었고 그 역시 허기에 시달리면서도 밥을 한 알이라도 늘 동생들에게 미루곤 했다. 어쩌면 굶기를 밥 먹듯 했던 것이 그를 서둘러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한 큰 이유가 될 터였다. 컴컴한 하늘 아래 한 가족의 눈물과 콧물이 소낙비처럼 마른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갈 길이 바쁜 이 가족에게는 실컷 통곡할 여유마저 없었다. 어미가 산 사람이라도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며 새삼 냉정함을 책하자 슬픔을 애써 삼키며 간신히 한자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큰애를 묻었다. 그러고 나니 어느덧 석양 무렵에 와 있었다. 이 행렬의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파른 비탈 언덕에는 마지막 한 조각 해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빨간 노을로 불태우고 있었다. 그 다음 이들이 한동안 정착한 곳은 우곡현이다. 여기서 그들은 비참함을 눈여겨보며 그들을 측은하게 여긴 먼 친척을 만나 초막 하나를 얻어쓰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겨울이 그들에게 닥친 탓인지 몰라도 이때 내외는 똑같이 삭신에 탈이 나게 된다. 몸이란 늘 어제보다 못한 것이 일수라지만 풍찬 노숙으로 굴리다 보니 초로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우연의 일치같이 내외는 모두 무릎팍이 퉁퉁 부어오르고 마디마디 신열이 심한 관절병에 시달리게 된다. 밤이 되면 아픔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는데 더 딱한 것은 굴신이 되지 않아 천상 안진뱅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점차 앉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불길한 공포감이 이들을 조여왔다. 그 상황에서 입에 풀칠해줄 유일한 아이는 10살 된 계집아이뿐이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애는 조숙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벌써 제가 알아 저녁 때까지 어미아비 끼니는 물론이요. 동생들의 몫까지 챙기기 위해 아래 위 동네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다. 남들에게는 비록 비렁뱅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발이 되어주고 밥을 들이미는 선녀였다. 헌데 하루는 부부가 몸져 누운 헛간 안으로 갑자기 째지는 듯한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렸다. 내외가 놀란 나머지 간신히 몸을 추스려 밖으로 머리를 내미니 딸아이가 다리를 몹시 절룩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상처 자리가 얼마나 깊은지 선혈이 낭자한 사이로 정강이 뼈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창상이 깊었다. 아이는 고통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고 있지만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아이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한동안 울음을 토해내다가 오랜만에 윗마을로 방향을 바꿔 걸식에 나섰다가 느닷없이 대든 맹견에게 당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난 어미가 얼굴을 실룩거리며 눈물을 떨구자 아이는 어미 곁으로 와 푹 쓰러졌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마냥 울부짖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신도 끝내는 머리를 기둥 쪽으로 돌린 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했다. 지옥 같은 어젯일이 지나고 날이 새자 아내가 사뭇 달리 비장한 어조로 조신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가 인연을 맺은 지도 이제 50년입니다. 젊은 날의 그 열정과 사랑, 그것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 산들 상관없고 냉혹한 가난도 우리의 행복을 허물 수 없을 거라고 당당히 말하며 서로의 눈빛에 취했었죠. 정말 그 말이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세요. 그 시절 당신은 젊고 늠름한 사내로 늘 당당하게 날 만나셨죠. 신혼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에 들떠 살았는지 생각나고요. 한 가지 음식이라도 생길라 치면 아, 입 벌려봐. 자기 좋아하는 거 넣어줄게. 라며 서로 보듬고 챙겨주기에 급급했었죠. 그뿐인가요? 한 조각의 천이라도 생기면 서로 당신의 옷을 먼저 지어야 한다며 옥신각신하게 일쑤였죠. 얼굴을 붉히며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조차 서로의 정을 쌓는 좋은 거리였으므로 우리는 그 천생의 인연에 거듭 감사할 정도였죠.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 배려로 인연은 얽혀질 대로 얽혀져 정은 태산같이 뭉쳐지고 강처럼 도도히 흘렀죠. 우리 사이에 드리워진 인연이 숙성하여 둘은 영락없이 짝 맞는 부절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언가요? 이 형편은 어떻고요? 애들의 추한 몰골을 바라보는 심경은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애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답니다. 우리야 늙은 몸으로 아무리 고생해도 조만간 후여후여 북망산천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 아이들은 부모 잘못 만난 탓으로 비렁뱅이로 떠돌 터인즉 그저 목이 맬 따름입니다. 그뿐인가요? 방랑의 길 위에서 큰아이는 굶어 죽었고 딸아이는 몸져 누운 부모를 먹여 살리려다 개에 물려 저 고생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정말 지옥이 아니면 이런 데가 있을까요? 원래 목숨 보존을 위해 마지못해 구걸에 나섰으나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런 짓인지 저는 압니다. 이제 걸식의 세월 10여 년, 얼만큼 수치감이 덜어질 만도 한데 저는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도 남의 문 앞에 서면 가슴은 요동치고 식은땀이 온몸을 휘감는 게 그저 죽고 싶을 심정뿐입니다. 수치가 대물림 마냥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아이들에게부터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인지, 즉 아비 어미로서 그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젊은 혈기로 쉽게 만나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확실히 출발 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상의 이치가 어떻든 사람이라면 입고 먹고 사는 터를 갖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법, 공허하게 사랑타령만 하고 있었으니 그런 숙맥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혈색 좋은 얼굴과 어여쁜 옷도 풀이의 이슬처럼 해가 솟으면 사라져버릴 것이고 처녀총각의 백년 가약도 버들개비 마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 거예요. 부부의 멍해를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는지. 당신은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꼴이고 나는 당신을 제대로 매시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숱한 밤을 시달려야 했지요. 돌이켜보면 그리 행복에 겨워했던 그 첫 만남, 그것이 이 같은 괴로움의 실마리가 아니었던가 여겨져요. 인생이 고해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신과 나, 우리 가족이 어찌해 고해 속의 가장 험한 본보기로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점점 겨울로 들어가는 절기, 한무더기로 이리 누워있다간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각자 흩어져 추위와 기한을 피했다가 명년의 충기를 맞는 것이 삶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삶이 처절한 끝에 이르러 갈라서자는 제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도 다 운수소관이니 때가 되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는 바람으로 마음을 토닥이며 각자 떠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군요. 제발이지 지난 일은 다 망각의 불더미에 던지고 제 뜻을 헤아려 주세요. 정이 당신이 반대한다면 저라도 떠날 생각이에요. 여인이 한참을 흐느낌 속에 한 맺힌 말을 토해낼 때 조신으로서는 내내 얼굴을 무릎에 묻고 묵묵히 있었다. 그 장편의 사단에 무슨 군말을 붙일 것이며 가장으로서 무슨 변명과 핑곗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 도리어 조신은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품어두고 꺼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데 놀랄 따름이었다. 슬픈 일에 의기가 투합된다는 현실이 저주스러웠지만
어쨌든 만나고파 안달복달 하던과는 대조적으로 헤어지자는 두 사람의 생각은 하등 차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아비와 어미가 나누어 살피기로 합의했다. 각자 두 아이씩 데리고 나가되 아내는 자신의 고향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 첫 번의 만남 이후 까마득하게 잊었던 여인을 극적으로 해우하여 40여 년을 살붙이고 살다가 궁핍의 고난 속에서 다시 10여 년의 방랑, 그리고 다시 헤어져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이 인생이라는 멀고 먼 길을 정리하는 시간, 그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비참함이 교차했다. 그래, 더 이상 한과 서름을 품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서자. 조씨는 마음을 다잡고 비탈을 내려오다 갈림길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보. 언제 다시 무엇이 되어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다. 아내도 정작 이 처절한 순간이 믿어지지 않는다. 살아생전 해후의 날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조신의 손을 꼭 쥔 채 언제까지나 멍하니 서 있었다. 이들이 막 손을 놓고 헤어지려는 그때 조신의 눈이 떠졌다. 동창이 훤한 것으로 보아 여명 무렵이었다. 조신의 머리맡에는 한밤을 홀로 밝힌 등잔불이 기막힌 하룻밤의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햇살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 모든 게 꿈이구나. 현실이 아닌 게 그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비척거리며 청동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비춰보고는 화들짝 놀란다. 하룻밤 사이에 수염이며 머리털이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의 결혼과 해후, 그리고 유랑과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헤어짐, 하룻밤 사이의 만화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그렇다. 세상과의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 그런 것을 넘어서고 혹은 사랑, 열정, 혈기, 그리고 아름다움과 넘쳐나는 부부애까지 다 헛된 것이니 이제 깡그리 불사르고 더 영원한 것을 잡으라는 가르침이리라. 세상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언젠가는 다 변화하고 혹은 부서져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진작 나는 왜 실상을 외면하고 그리 불나비 모양 허둥대기만 했더란 말인가. 이후 조씨는 명색이 스님인 주제에 집착과 색정에 들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관음보살을 대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불상을 애둘러 다녔다. 한동안 꿈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조씨는 마침내 꿈의 인연을 살펴보기로 하고는 큰아이가 죽은 해연령을 찾게 된다. 그러나 큰아이 매장터에서 발굴된 것은 미륵 돌부처 하나였다.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이 그는 이를 깨끗이 씻어 일단 근처의 절에다 옮기고 훗날 매실 것을 서약했다. 서라벌로 내려온 다음 그는 장사의 직분을 내놓고 있는 재물과 불자들의 호의 어린 시주를 보태 정토사라는 절을 짓는 일에 전심을 다 기울인다. 창사에 대한 발심은 하룻밤의 꿈 이후 솟아난 것이지만 해연령 고개에서 돌부처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보다 직접적이고 화급하게 정토사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온전하게 절이 제 모습을 갖추자 그는 세상의 유혹과 탐심을 다 깡그리 불사르고 남은 생 불도를 위한 용맹정진의 길로 전심하리라며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조신이 꿈을 통해 옳게 깨우침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의 삶을 반추하여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신은 그 짧은 찰나의 꿈을 통해 길고도 영원한 삶의 진리를 터득한 어쩌면 부처님의 해은을 특별히 수혜한 인물일지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란 한바탕 꿈일지 모르니 꿈 같고 수수께끼 같은 일상에서 깨어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